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더 세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경제 보복, 장기전 대비한다 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국산화라는 게 말이 그렇지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교로 생긴 문제 외교로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보복은 수출에서 금융까지 치밀하게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 한국 경제가 돌파할 방법은 뭔지 전문가와 함께 해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로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용감한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통상 전문가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의 광노성 교수님, 상명대학교의 서지영 교수님, 서울시립대의 성한경 교수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기업 총수와 CEO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책, 장기전 각오하자 했습니다. 일본엔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 경고했는데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 싶습니다. 청와대와 기업 총수들의 만남, 오간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전문가들에게 그 행간의 의미 여쭤보겠습니다. 30개 대기업의 총수, CEO들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며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위해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간 상시 소통 체제, 즉 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실시간 체크하면서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와 연결해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아베 총리 발언을 꼬집으면서 막다른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발언이 끝나곤 기업인들의 의견 개진이 이어졌는데 민감한 상황을 고려해 이때부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기업인들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일본의 규제가 양국 경제 협력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민간 차원에서도 설득하겠다는 발언들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루어졌던 대통령과 30대 기업 재벌 총수들 CEO들의 만남 장면 보셨습니다. 들어보셨듯이 대통령 발언은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고 준비된 발언입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을 좀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간의 의미, 대통령 발언의 의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총평부터 좀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노성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자, 대통령 발언의 핵심 단어는 좀 세졌다고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세진 거는 맞죠? 그렇죠. 이제 전략적 침묵이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전략적 침묵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스탠스였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작년에 이제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그때부터 그건 법원이 한 것이지 우리 정부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던 거고 네. 그동안 시그널이 3월서부터 계속 있었죠. 100가지 몇 개 준비한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맞대응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한테 대해서 더 이상 막다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더 나가지 마라 이라는 경고죠? 경고죠. 자, 문제는 이 말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본은 더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 때문에 주춤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트럼프하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삼각 안보 동맹으로서 한미일 이 삼각 체제에서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 기존의 미국의 스탠스가 동맹하고 다자주의가 원칙이었었는데 이거를 포기한 게 이제 트럼프 외교 닥트린인데
두 사람 사이에 지난번에 이제 오사카 미일 정상회담 때 뭐가 얘기가 됐는지 트럼프와 아베 사이에서의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예. 이제 미국 정부는 일단 한일 관계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네. 어떤 암묵적 동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보면 예. 별로 이렇게 우리의 맞대응이 이렇게 실효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다. 자, 우리 김현종 안보 2차장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속속 다 워싱턴에 지금 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일본 아베 좀 말려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할 얘기인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의 이런 대응 전략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는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움직임도 그렇습니다. 자, 서지영 교수님. 예. 기업 총수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현재까지도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안 나오고 있죠? 예. 교수님도 뭐 들으신 얘기 없죠? 예,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정은 가능합니까? 예. 시나리오별로? 예.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강경 기조로 나가는 건 맞고요. 예. 일단은 WTO 제소도 했고 산업계 맞대응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장기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부분을 토로했겠죠. 그동안에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신기술 개발할 때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규제를 좀 강화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도 신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하고 세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또 금융 지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장면이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 그다음에 관련 장관들 다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 기업 순위, 매출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가 지금 다 모였습니다. 저런 일도 참 흔하지 않은 일인데, 예. 대한민국에서 1등부터 10위까지 기업들 다 모여서 총수들이 성황윤 교수님, 먼저 대통령 얘기를 들었겠죠? 예, 기업 총수들이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아마 했던 이제 중요한 뭐 장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대책들을 다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 교수님이 저 자리에 참석한 만약에 30대 기업의 총수나 CEO였다면 예.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궁금한 상태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성 교수님이었다면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수위의 발언이 대통령한테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얘기가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올까요? 말씀하셨던 얘기들은 대부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얘기고 아마 정답을 얘기하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전 대비한다. 예. 가용한 모든 자원을 통해서 총력 대응하겠다. 예. 기업들도 잘 좀 준비해달라. 예.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견뎌야 됩니까? 뭐 이런 볼멘 소리 속으로 안 할까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 정부랑 협력을 해서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국가 대 국가의 문제지 일개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다. 예, 이럴 때는 힘을 합쳐야 된다. 예, 자, 좋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말하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일본과 한번 견뎌보겠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당장은 경제적으로 맞서기는 좀 힘든 상황이니까 외교안보적인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경제 입장에서도 일본이 충분히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일본에 어떻게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에 대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아마 며칠 사이에 그 플랜을 굉장히 짜셨을 겁니다. 네. 정부 내에서는. 그래서 그 기회 나름대로 그 액션 플랜이 있으니까 액션 플랜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이게 뭐 말을 명확하게 서로가 할 수 없는 정부도 뭐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 언론도 지금 뭐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전문가들은 그냥 일반인의 언어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쉬운 언어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먼저 하겠다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일단 외교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는 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까?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동시 추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다? 예, 그렇죠. 어제 이제 김현정 차장이 미국으로 날려간 것도 예. 이제 안보실 쪽이니까 안보 차원에서 이제 국무부 쪽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삼각 안보 체제 그거를 활용해서 더 이상 우리 안보 체제를 깨는 한일 간의 그런 조치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설득하러 간 것 같고요. 네.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맞대응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당한 세 개의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아니면 불화수소 가스라든지 또 예. 나머지 한가 폴리이미드 같은 이런 것은
가액으로 보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질하고 소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하는 기본적인 거는 대체재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요게 아주 작은 소재 부품인데 그렇죠. 일본이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서 뭐 이제 90%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고 또 뭐 불화수소 같은 건 7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단위로 올라가서 요새 이제 정밀화돼가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나노급이 1에서 10나노급으로 내려가면 소위 말해서 포토리지스트 같은 것도 EUV라고 그러는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 그 레벨의 레지스트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업은 일본 기업밖에 없다는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타격이 큰 차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일본이 해서 우리가 생산을 못하면 일본은 손해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일본도 왜냐하면 소니라든지 아니면 샤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반도체를 써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게임기, 닌텐도도 그 반도체는 한국 반도체. 한국 반도체를 써야 바로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서로를 죽이는 행동인데 예. 시작은 이니시에이터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이 중단된다는 무슨 타격은 반도체의 설계, 장비 부품, 그다음에 제조인데 우리는 제조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타격을 먼저 받는다는 문제가 있죠. 그거를 이 먹이 사슬처럼 부품과 이 완제품이 서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죠. 100개 공정이라고 합니다. 100개 공정이. 보통 반도체. 자,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시나리오별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얼마나 서로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사입니다. 서 교수님, 뭐 저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뭐 예측치고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니까 저거 자체가 실체적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플러스 요인은 둘 다 전혀 없네요. 근데 저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상당히 손해 많이 보는 걸로 돼 있는데 절대 금액으로 보면 일본이 상당히 또 타격이 크거든요. 일본도 타격이 적지 않다.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상거래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의 거래에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뭐 50년 동안 580조 원 정도의 그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는 생각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이제 그 우려하는 분들이 침소봉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이제 부품 소재를 이제 꽉 갖고 있다가 이제 우리한테 수출 안 하면 우리나라 뭐 진짜 기업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너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우리가 담대해지고 그동안에 기업들이 잘못한 거를 스스로 좀 반성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뭘 잘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제가 쓴소리 좀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압축 성장기에는 사실 압축 성장기에는 일본의 이제 부품 소재에 의존해 가지고 사실은 수입해 가지고 조립을 해서 신흥국에다가 수출하는 일종의 가공부역 형태로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자동차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든지 산업에서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서 아직도 일본은 하청 그 소재 국가로 이제 부품을 받아서 그거를 계속 그 기업 경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리스크를 너무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뭐 좋은 관계도 있었고 나쁜 관계도 있었겠지만 기업은 항상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이제 사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어서요. 부품 공급을 사실은 하청업자 자회사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일본 리스크를 많이 지원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에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자회사를 이제 공급업체로 두게 되면 이제 수요가 이제 변동성이 크거든요. 반도체 수요가.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수요가 많을 때는 뭐 부품 공급하는 업체나 모회사나 좋은데 수요가 확 떨어지게 되면은 같이 부담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직 계열화에 좀 소홀했던 면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보다 상당히 반도체 산업. 거기에 이제 대의존하는 그 부품이 좋다고 하는 일본 또 제품들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업의 문제들이 꽤 있었다고 보면서 이번 기회에도 사실은 그 일본 리스크를 완전히 우리가 제거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 환골 탈퇴한다는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일본에 대한 저런 그 위협이 우리의 어떤 그 기회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 리스크라고 하는
흥미로운 분석을 좀 해주셔서 제가 두 분한테도 좀 같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현대자동차는 일본처럼 부품 산업을 2차 밴드, 2차 밴드를 자체 경쟁력 있는 부품 산업으로 키우지 못하고 수직 계열화를 해서 점점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싸고 수율 좋은, 품질 좋은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가져다가 아주 경쟁력 있는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 반도체를 만들어서 이 되파는 이 방식이 경쟁력이 있었다고들 많이 평가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반대로 서 교수님 설명을 들어봤더니 그랬던 것이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일본 리스크로 좀 되돌아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시니,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학자들의 판단은 어떤지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국산화를 할 수 있고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모든 걸 국산화하고 우리나라가 다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휴대폰이 일본으로부터 이런 부품이나 소재를 수입하지 않고 100만 원에 이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국산화해서? 그렇게 하는 건 거의 힘들 거고요. 실제로 무슨 물건을 만들 때는 전 세계의 모든 그 부가가치가 모여서 만들어지게 뭐 되고요. 100가지 공정이 체인처럼 연결됐다는 게 그 말씀이실 거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맞는 부분은 한 나라에 지나치게, 대통령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70%, 90% 의존했던 거는 요거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다. 서 교수님과 성 교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핵심 부품은 결국은 국산화가 답인가요? 곽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우리나라가 대일 의존이 원래 심했죠. 왜냐하면 1960년도에 우리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할 때 산업화 추진의 동력이 경제 특구 만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마산 수출 자유구역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가공무역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 마산 수출 자유구역에 들어온 게 전부 일본 기업이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본식 생산 방식, 일본식 경영 체제, 이것도 와서 이제까지 내려온 것이 패스 디펜던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경제학적으로 이제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를 봐도 80년대 이 일본 의존성이 전 그때도 이제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의존성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정책을 했는데, 그때 수입선 다변화는 일본을 노렸던 거예요. 일본의 탈일본이 핵심이었다. 그게 일본이에요. 이제 말을 일본 그걸 붙일 수가 없어서 정책이니까 수입선 다변화라고 용어는 그렇게 붙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본 의존도를 줄이자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의존도를 많이 줄여서 아까 우리 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자동차 분야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국산화율이 높여놨어요. 자동차는 그래서 국산화율이 높고 굉장히 높아요. 현대차는 지금 국산화율이 거의 90% 100% 가까이 되는 거고. 예. 그랬는데 반도체의 경우를 봐도 우리가 이제 1984년에 처음으로 반도체 했지 않습니까? 주위의 반대를 불구하고 생산에 참여를 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와 그다음에 비용을 들여서 버텨와서 1위급까지 됐는데, 그때 반도체에 대한 것도 역시 국산화율을 한번 높여보자 해서 이제 추진을 해서 지금 소재도 지금 우리가 일본 의존이 심해서 그렇지 거의 50% 이상 국산화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낮은 게 뭐냐면 반도체 장비예요. 2017년 기준으로 18% 정도밖에는 장비는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도체 장비는 대부분 어느 거냐? 아까 얘기한 경로 의존성에서 일본으로부터 도입해서 일본 장비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근데 일본이 바로 그 급소를 찌르고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아주 치밀하고 준비된 정책이다. 보복 조치다라는 거고요. 얘기 나온 김에 좀 서 교수님한테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와대의 그 회동에 참석했던 기업 총수들도 온도차가 좀 당연히 있겠네요.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긋한, 아이고 좀 걱정이네 이럴 거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청와대도 못 갔잖아요. 일본 갔죠. 일본 가서 지금 돌아다니라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는 어때요 분위기가 그럼?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사실 불화수소 정도만 조금 이제 부품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LG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LG라든지 뭐 이제 아까 말씀한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같은 반도체지만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그 수직 계열을 통해서 전방 연관 산업에 대해서 부품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좀 그 삼성전자가 좀 틀리겠지만 근데 사실 반도체 업종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우리 저기 그 산업 분석할 때 보면은 이제 고정 비용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워낙 투자가 많이 들어간 투자가 장치 많고 산업이니까. 연구 개발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정비가 높아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품 소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차원에서 싸게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고 생각해왔던 거죠. 여태까지 정부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할 때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던 건데 네. 이제 와서 그게 사실은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후폭풍을 맞을지는 몰랐던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리스크를 간과했던 거고 반면에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그 소재 의존도를 낮췄던 게 오히려 최근에 그 어떤 긍정적 시나리오는 나오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참 영원히 웃는 사람이 없고 영원히 우는 사람이 없네요. 기업들의 온도차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온도차도 이렇게 기업별로 상황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교수님들 설명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연관된 질문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청와대 안보실에서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한일 간의 경제 마찰이 생겼는데 안보실이 청와대에서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 국무부를 만나고 백악관을 만납니다. 이게 좀 일본이 이 문제를 단순히 경제 이슈가 아니라 안보 이슈로 지금 이끌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데 그 내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자, 일본이 이 문제를 안보 문제다라고 들고 들어가는 그 논거는 뭡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다소 황당하긴 합니다만 가짜 뉴스도 막 내놓는 것 같고. 예. 그 최근에 미국이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가지고 미중 간에 싸울 때 미중 간에 싸울 때 활용했던 것을 일부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의 안보가 위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역 제재를 하는 거다라는 논리. 예. 그런 논리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안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안보실 김현종 차장님께서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려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뭡니까? 일본이 저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팔아왔던 불화수소라든지 그런 반도체 소재 지금 이 수출 규제한다라는 그게 뭘 근거로 해서 이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그 산업부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위험물 그런 물건들에 대한 관리를 수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이제 봐라 한국은 이런 관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냐. 그러니까 안보상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들이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건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제출을 해서 산자부가 우리는 이러한 걸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를 내서 언론에 다 보도가 돼서 우리는 이런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화학물질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아예 공개를 한 자료인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이게 뭐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네.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아니, 이게? 그 자료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새로 자료 일본 정부에서 일본은 다른 걸 내놓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내놓은 게 예. 어제 이제 하나 또 내놨는데 그거는 또 내놨어요? 네, 또 내놨어요. 그게 무슨 자료냐면 네. 전략 수출 물자 관리 실태 그래가지고 실제로 불화수소의 반출, 저 카타르나 이런 데 반출된 자료를 정부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일본이 들고 나와서 산업부가 아주 곤란하게 된 그런 상황이 오늘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로 중동으로 우리가 그 전략 물자를 불화수소라는 이거를 해서 그게 화학 물질로 무기화될 소지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출 전략 물자니까 보통 이제 무기에서 독가스용은 인 성분이나 네. 이런 쪽들이 이제 독가스용을 하는데 염산 성분이나 그런데 이 불화수소는 불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소도 가능성이 있다. 일시에 그냥 바로 살포해서 바로 죽이는 지난번에 김정은 형처럼 김정남이 죽일 때 죽일 암살할 때처럼 때 쓴 하는 거, 그 VX처럼 그렇게 바로 죽이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노출되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자료를
일본 정부에서 입수를 해서 어제 발표를 해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 바람에 예. 산업부가 아주 그냥 수출 관리 아니 실패가 좋습니다. 됐어요. 예, 일본이 이게 뭘 이렇게 노리는지는 광노선 교수님이 지금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무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기 전문가한테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불화가스 반도체 만들 때 왜 물처럼 막 나오게 그 물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이 불순물을 다 없애는 이제 그 불화수소라는 물질이라는데 그게 화학 물질로 쓰여지는 거는 맞답니다. 쓰여질 수는 있대요. 그런데 무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이게 100만 원짜리 이 불화수소를 무기로 쓸 이유가 뭐 있냐. 시중에 100원짜리, 1000원짜리 널려 있는데 똑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게 왜 굳이 일본에서 반도체 제작용으로 들여오는 불화수소를 무기용으로 팔 사람이 누가 있고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전제다라고 무기 전문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이게 좀 허무맹랑한 얘기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궁여지책으로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긴 한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그 북한에 대해서 뭐 반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반출했다고 그러면은 유엔에서 그 결의한 거에 대한 그 위반으로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엔이나 미국에서. 아, 우리가 못 견디죠. 사실은 예. 그러는데 미국이나 유엔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선제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북한으로 넘어갈 예. 우려가 있다? 이런. 예. 야, 그러니까 세상에. 북한에 실제로 넘어갔다 그러면 유엔에서 결의한 사항을 우리가 위반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벌써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엔이나 미국에서. 근데 미국이나 유엔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선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있으니까 수출 못 규제하겠다. 이건 상당히 일본에서 논리가 안 맞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만약에 진짜 그런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WTO에 제소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WTO에서 지난번에 후쿠시마 그 수산품 그 수입 규제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그 소송에서 우리가 결국 이겼잖아요.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차별을 하느냐 수출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또 절차상 조치에 어떤 불명확성이 있지 않았느냐 네. 요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이긴 뒤집어서 거거든요. 이겼죠. 예.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지금 약해요. 논리가. 자의적 차별성? 그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 제시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수출 규제하느냐? 그동안에 애매한 태도로 일관해 오다가 마지못해서 몇 가지 이제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WTO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무역 그 어떤 원칙을 상당히 위반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해서도 일본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국가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이건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예. 얘기인 거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무기화 된다라는 것도 군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일본이 들고 나왔는데 성한경 교수님 근데 말씀들을 듣고 봤더니 일본의 주장이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일본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거를 치고 나오는 거는 어떤 속셈이 있고 어떤 속사정이 있는 겁니까? 당장 치고 나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작은 이제 여러 국가들의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을 국내적으로 일단 그 환기시켜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절차가 정당성이 있다는 내부적인 결속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봐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국한테는 우대 조치를 해서 지금까지는 규제 없이 그냥 뭐 달라 그러면 다 팔았는데 이제는 그 절차 좀 까다롭게 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논거로 삼는 거다 이게. 예. 첫째는 그건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뭐 정말로 이게 WTO 소송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뭐 패소할지 승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을 끌 수 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일본이 이제 조그만 증거라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부에서 얘기했던 자료 같으면은 이제 공개된 이 자료니까 이 공개된 정부 자료를 보니까 한국이 관리 못하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아주 승산 없는 게임은 아니라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승산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시간을 끌어감으로써 자기들한테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국제 여론전에서는 우리 일본은 국제 여론은 우리 편으로 끌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어느 정도는 끌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곽 교수님 저 정부에 계실 때 과거 제 기억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했었죠. 협상하셨었죠. 예, 예, 그럼 다자간 협상이죠. 그도 다져가야죠. 이제 이런 류의 비슷한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협상을 좀 해보신 경험이 있는 건데 제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이 문제 가지고 WTO 가면요, 한국이 유리합니까? 일본이 유리?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옳고 그른 걸 떠나고요.
저 일본이다 한국이다 이 편을 떠나서 논리적이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WTO에서 맞불로 양쪽이 붙으면은 승산 어느 쪽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승산은 반반밖에 승률 50%밖에 안 된다고. 일본도 5대5, 한국도 5대5입니까? 예. 아주 이제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실효성은 없는 걸로 봐요. 끌고 가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다.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뭐 그렇다고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드시 위협 효과로서 제손이 있어야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WTO 제소 안 할 수 없다. 어차피 이제 문재인 WTO는 대통령도 하겠다는 거죠. 아, 당연하죠. 예, 그럼 이건 왜냐하면 이제 당한 나라가 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승소를 탁 끄집어낼 정도로 일본이 그렇게 허술한 정책은 아니다. 자, 일본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그렇죠. 아니다. 왜냐하면 이 내청에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우대 예. 조치에서 한 나라를 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가 무슨 non-discrimination으로 무차별 원칙에 뭘 위배를 했냐라고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는 우리는 전략수출뭉사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적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수출 물량을 제한했을 경우에는 그 위배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거를 또 하나의 다자기범으로 끌고 나가서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맥혀서 그래서 저는 이제 반반으로 보는 거죠. 자, 좋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싸움을 일본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 싸움을 걸림을 당한 우리가 WTO에다 제소를 안 할 수는 없다.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소를 한다. 그런데 승산은 반반이다. 어느 양쪽도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실익은 없다. 실효성이 없다. 실효가 없다. 3년이 지나갈 거기 때문에. 예, 시간도 그렇고. 예. 두 분 동의하세요? 저는- 아니면 예, 사실은 이제 정부가 투트랙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WTO 제소하는 건 사실 명분 싸움이거든요. 예.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국제사회 여론을 우리 쪽으로 이제 환기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 있고요. 그거는 사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명분상으로 확보하자는 전략이고 네. 실제적으로 산업이나 경제 쪽에서 대응하는 게 사실 단기 대책이나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혼란이 있었고 그런 문제가 다 일본 탓이라는 게 사실 WTO 제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품 우리가 수입 규제한 것 때문에 사실 일본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소 안 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한 또 제소를 했거든요. 상당히 노림수가 있었고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도 괘씸한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제일 만만하다는 얘기도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 이번 상황에서 지난 그 사례를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저는 승소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거기에 또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우리가 이제 그 또 다른 트랙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 경제 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출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높이고 우리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될까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별개의 예. 문제인 거고. 제가 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어제 민변에 있던 어떤 한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변호사님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확실하게 그냥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변의 변호사님들은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는구나가 진짜 이길 수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서 교수님은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는 예, 거네요. 뭐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가 1심에서 패소했을 때 거의 뭐 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산품 규제했을 수산품 때. 규제 때. 근데 거의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그랬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역전됐던 사례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WTO가 물론 일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이제 국력이 많이 신장이 됐고 우리나라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뭐 두 분 말씀 중에 공통점은 어찌됐든 끌려 들어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건 전략적으로 버티고 이거는 붙어야 되는 거지 밀리면 안 된다라는 데는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성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WTO를 이해하는 반대로 예, 예. WTO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예, 예. 이거 지금 저 번지수 잘못 잡는 거다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제 WTO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고요. 예. WTO에 대해 통할 대응도
어제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소를 하는 방법이 두 번째는 있고. 이제 일반 이사회에다가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소를 하는 방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조치만 가지고 보면은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정치인들이 발언한 거라든지 안보에 대한 얘기한다든지 이런 그 이후로 흘러나온 발언들을 보면은 확실히 우리나라만을 타겟을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명백한 요건 말은 명분은 딴 거 내세웠지만 요건 무역 보복 조치가 분명하다라고 말할 여지가 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가 잡아내고 일본이 이걸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 만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잡아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승산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 이사회를 통해서도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WTO 내에 보면 RGF 국가라 그래서 자유무역을 굉장히 선호하는 국가 그룹이 있습니다. 네.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아니면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 겁니다. 로비를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설명을 거죠. 하고 일본의 예. 정치가 부당하고 그냥 부당한 정도가 아니고 이런 조치가 자유무역의 위배를 되고 자유무역에 위해를 가하게 되면은 당신네 국가들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설득을 시킨다 그러면은 국제 여론전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리 불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국제 여론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네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예. 제일 뭐 100명 다 필요 없고 예. 첫째 중국은 딱 나오는 반응 보니까 아베가 트럼프 흉내낸다고 좀 불쾌해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그건 우리한테 좀 유리한 겁니까? 그런 분위기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근데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중국하고 미국이 좀 대립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제 아베 총리를 이제 제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베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나서서 우리 편 들어줄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사 이걸 볼 수 있으니까. 반사 이걸 볼 수 있고 뭐 아이고 복잡합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광대성 교수님, 네. 그럼 미국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달려가가지고 이거 억울합니다. 저 아베 하는 짓이 저거 엉뚱한 거 가지고서 좀 시비 걸고 이런다라고 이게 왜 안보 문제입니까라고 우리가 지금 막 이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효과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예. 지난번 정부까지,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까지는 이게 먹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했던. 이럴 때는 그다음에 미국이 은근히 나서서 한일 간에 좀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한미일은 저 한 동맹이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실제로 간섭해서 나서줬고요. 그래 줬죠. 중재를 해줬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피벗 투 아시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로의 그거 회기. 예. 이 정책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원칙으로 이제 동맹 중시 원칙, 그다음에 다자주의 원칙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트럼프 정부는 파리 기후 협약서부터 또 본인이 추진했던 TPP부터 전부 빠져나갔죠. 없애버렸고 예. 전 정부에서 했던 나프타 잘 운영되고 있는 거 나프타도 철회하겠다고 협박해가지고 다 USMCA라고 예. 새로 만들어낸 다 거. 갈아엎었죠. 이런 예. 측면에서 볼 때 동맹이라는 개념은 이 정부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자주의, 아까 얘기한 대로 TPP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자 체계인데 이것도 전부 무시한 걸로 봐서 과연 한미일 안보 동맹으로서 삼각 동맹으로서 이 동맹 차원을 과연 설득해서 나서서 너희 둘이 싸우면 이게 곤란하니 일본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나서줄 것인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안보실에서 달려가서 뭐 김현종 차장이 뭐 백악관 사람들 만나고 국무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움직이는지는 이해는 되겠으나 지금 미국 분위기로 보면은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지 않다라는 곽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예. 해석하세요?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정치적 문제를 경제에 보복하는 거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사실 들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의 대통령하고 틀리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이제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OLED 패널 같은 부품들을 이제 완제품을 갖다가 수출 안 했을 경우에 니들도 손해야. 미국의 이제 미국한테. FA든지 퀄컴이라든지 뭐 GM사의 어떤 생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기업이 어떤 상당히 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한번 중재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그 G20 정상회담에서 그 전부터 계속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긴밀하게 친한 모습을 보여왔고요. 또 사실은 최근에도 전통적으로 이제 미일 공조 체제를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경제적인 어떤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있을 거는 예상이 되지만 과연 기존의 그런 미일 공조 체제를 뒤엎을 만큼의 중재가 했을 경우에 어떤 우리가 그 실익이 있겠냐 아마 미국에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부당한 조치에 호소할 것보다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냉철한 입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 교수님 뭐 논리가 상당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분석이시기는 한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드는 궁금증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아베하고 더 친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 친한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아베 편을 드는 게 나한테 이게 돈이 더 될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들어주는 게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올까를 계산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는 느낌은 현 상태에서의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한 모른 척하거나 아베 편 들어줄 것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예,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그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제 일본이 이제 그런 게 부당하고 WTO 제소한 거에 대한 논리가 이렇고 이런 접근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결정적인 건요. 화웨이 제재 때 예. 우리가 기업이 하는 일이지 정부가 왜 나서냐냐. 안보 관련했을 때도 우리가 미적거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부에서 이거 우리 고깝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실제로 가서 미 고위 관리들의 태도 인터뷰한 거 이렇게 보면 그 경제 문제는 니들끼리 해결해. 그런 식이지.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곽 교수님 말씀은 지난번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와장창 화웨이 때문에 붙었을 때 그때 이제 확 붙어졌어야 되는데. 붙었을 때 아베는 화끈하게 트럼프한테 붙어가지고 확 없앨 뻔했죠. 우리는 화웨이 안 쓴다 하고 우리는 저 트럼프 편이라 하고서는 그냥 막 오버 액션을 해서 이렇게 편을 들어줬는데 우리 정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아니 그건 기업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가 나서서 그거를 이렇게 뭐 이런다 저런다 할 일은 아닌데요라고 주저댔는데 딱 우리가 아쉬운 상황이 돼서 미국으로 달려가니까 미국이 화끈하게 우리 편 들어줄 것 같지가 않다라고 냉정히 보신단 말씀. 성 교수님도 야 그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화끈하게 화웨이 편을 미국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없었죠. 상황이 그때 우리가 못 들어줬죠. 그걸 어떻게 들어줘요? 지금도 못 들어주죠. 어떻게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한테 분명히 아베 총리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할 테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미국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법을 보상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설명이 사실은 굉장히 틀린 얘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을 시켰겠지만은 이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미중 간에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좀 누르겠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통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 반도체가 사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 갈등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기업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막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되니까 미국의 이해관계 이 계산법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 미중 분쟁을 하고 있는 하나의 그 중국 입장에서 담비와 같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그 사실을 조금 인지한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본인들 국가 이익에 굉장한 심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좀 시간은 없지만 조금만 옆으로 좀 빠져서 조금 담대하고 좀 도발적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의 본질이 향후 50년 경제 패권을 쥔 차세대 산업, 이 5G를 비롯한 차세대 산업을 놓은 기술 패권 전쟁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게 강제징용 판결, 한일 감정, 지금 반도체 문제 이렇게 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둔 한일 간의 패권 전쟁이다라는 시각. 요것도 이게 본질인가 싶어서 한번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본이요. 우리가 반도체는 전 세계 다 먹었죠. 이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우리는 올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일본이 이 분야가 좀 약하다며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번 기회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한국 삼성을 비롯해 한국 반도체의 허리를 끊어놓기 위한 급소를 찌르는 전쟁이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근데 이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조금 단순한 생각 같아요. 지금 일본이 추진하는 것 자체가 네네. 지금 논메모리라는 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일본은 반도체 그 공정을 볼 때 예. 설계 분야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품하고 소재에서 소재가 장비 있고,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 분야가 예, 있는데 양산이 한국은 있고, 예. 주로 제조 분야에 집중을 해서 이걸 집정쇄도수를 높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효율로 만드는데 성공했단 말이죠. 예. 비메모리는 전 시스템을 잘 몰라죠.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만약에 반도체와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 공급하는 데 만족할 것이지 이거를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걸 텐데 거기에 과연 도전을 하겠는가? 그건 좀 생각이 좀 오버한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럴 수 있네. 예, 역시 저 교수님의 분석은 그냥 일반적인 분석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저 분석적이십니다. 자, 성 교수님하고 서 교수님도 이런 분석들이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이게 막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질적으로는 아까 많이 나온 얘기처럼 안보적인 문제가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그런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플랜 중에 아주 후순위에 있을 거예요. 후순위일 거다. 저는 그게 앞에 있기에는 너무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후순위에 있는 좋습니다. 예, 서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뭐 비메모리 진출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무역 전쟁한다 그렇게 보지 그거는 않는 아니다. 거고요. 예.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무역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 대일 무역 적자가 지난 50년 동안 580조 원이 되고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90조 원이 되는데 6.25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그렇죠. 이치 안 맞거든요. 예, 솔직히 보복이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일본에다가 뭘 팔아서 이득을 본 적이 없죠. 이도 없는데 보복이라는 거는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반대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역 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뭐 미국이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중국한테 하듯이 하는 게 이제 그게 보복이거든요. 보복인데. 그러면은 제와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단골 손님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우리가 단골 손님이에요. 예, 우리가 단골 손님이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뭐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해서 우리 가게 오지 마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경제적인 실익을 포기하고도 얻으려고 하는 어떤 노림수가 있다는 거지. 뭡니까 진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도 뭐 정치 이런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어떤 그 불만적인 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때 좀 압박 카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본적으로 예. 우리 정부 예. 현 정부에 대한 현 불만이다. 불만을 가지고 돈을 압박하는 좀 게 아니냐. 이 단골 예. 손님을 좀 한 대 물건을 안 파는 예. 경제적 손실을 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손님의 태도를 태도를 고치겠다는 고치겠다 거죠. 하는 그런 예. 노림수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물건 이제 팔고 싶은 건데 당연히 이제 손님의 어떤 눈높이가 높아져가지고 여러 가지 좀 까탈스러워지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니면은 사실은 팔 데가 없는 걸로 하는데 우리 가게에 와서 고자세로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소위 말해서 좀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노림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거 말이 실제로 말이죠. 예. 일본 내부에 보면 제가 지금 이번 2월달에 이제 일본을 방문해서 특강을 네, 하러 네. 갔어요. 동아시아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예. 갔더니 일본 교수들이나 여기 일본의 기업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회색적이라 자기 표현 잘 안 해요. 자기 속마음은 잘 얘기 안 그런데 하잖아요. 이번에는 갔더니 아주 디렉틀리 스트레이트 토킹을 하는 거예요. 일본 이제 교수들이요? 일본 교수들하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초계기하고 왜 우리 맞아요. 영해침범 예, 레이더 예. 사건이 있었고 예민했잖아요. 바로 예. 그 전에 대법원에 의한 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맞아요. 이 일련의 이 사건 때문에 한국이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비보상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책임을 지고 6억 달러 이상의 보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일본이 21억 달러가 외환 보유계니까 거의 뭐 4분의 1을 한국에 줬다고 얘기를 해요. 65년 한일 청구권 청구권 협정 협상 당시에. 얘기를 이제 와서 그 교수들도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이제 사람들이? 그걸로 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개인 차원의 보상은 안 해줬다. 또 정신대 또 끌고 왔다. 이번에는 우방이라고 생각했는데 레이더 공격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일본이 확 바뀌어 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예, 그럴 때마다 그런데 저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본 교수들한테 저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강제징용의 위안부의 일본 37년 수탈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저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요, 일본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자꾸 이제 뭐 징용 배상 판결을 하다 뭐 개인 차원의 배상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자기들은 충분히 비보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죄를 했는데 사죄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일본 큰 서점을 가보면 한국 세션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나 한국의 역사, 무슨 한국의 경제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예. 전부 혐한 서적들만 맞아요. 진짜 많이 있고 그게 이제 바로 이번 21일에 있는 참의원 선거에 동원할 수 있는 그대로 반영이 빌미가 되는 되는 거예요. 거죠. 예, 일본의 참의원 선거라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이 반한 분위기는 최고조로 끌어올릴 텐데 그 논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하고 치밀하니까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을 예를 들면서 그때 우리가 5억 달러 보상하지 돈 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21억 달러였는데 그중에 5억 달러를 한국에 줬다. 우리 4분의 1이나 준 거다라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근데 매번 자꾸 저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일본에 이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단골 손님을 마치 진상 부리는 진상 손님 취급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돈 더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본이 뭔가 좀 우리하고 확실히 좀 이게 이 주파수가 안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징용 판결 때문에 일본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서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30일 응답 요청 기간이 이번 18일이에요. 예, 그때까지 우리가 답을 우리가 해야 이제 됩니다. 무응답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 중재위원회 했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 대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요 세 개의 객체가 참여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자. 예. 네. 근데 한국 정부는 껴야 된다. 여기 이제 일본의 주장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정부가 왜 끼어 들어가느냐 거기에. 네. 그러고 한국 정부는 그러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에 나란히 같이 하자. 예. 1+1으로 원 하자. 플러스 원으로. 우리는 이제 저긴 2+1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건 받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합의한 자체가 좀 그런 우리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이 유탄 맞은 기업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기업들은 돈을 벌고 이게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건데 손해를 보는 건데 의외로 협상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군요, 양국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어제 이제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가 예. 이제 한국 대표니까 일본 대표니까 흘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만약에 예. 일본이 한국이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뭐를 제시한다면 네. 우리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여지를 좀 남겼네요. 남겨놨습니다. 그렇다면 8월 1일 날 이제 그 규정을 아예 개정을 할 텐데 네. 그때까지 시한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18일 이전에만 내면 네. 그러면서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정부가 개입한 어떤 기금안 요거를 하면 이것도 이제 수정할 용의가 있다라고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이 더 잘못했냐고 했을 때는 무조건 100%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잘못한 거고 우리는 억울한 거죠.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리고 그 돈 줬다고 모든 거를 책임 없다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일본이 무조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니까 현실적인 질문을 성환경 교수님. 자, 18일까지 우리가 이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무대응으로 가는 게 저 전략적입니까? 성 교수님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완전히 무대응으로 가는 거는 전략이 아닌 것 같고 대화는 하긴 해야 되는데 같다. 근데 뭐 그렇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은 대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미국의 뭐 일본이 했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자는 식의 어떤 의제를 우리가 제안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하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절하지는 말고 예. 협상을 한번 해보자 정도로 한번
임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일본이 짜놓은 판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역제안을 하자.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18일을 그냥 넘기지는 말자란 말씀이시네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대화 국면을 우리가 일부러 막 거부하고 하는 것은 그다지 뭐 어떻게든 우리가 가서 일본과 약간이라도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끊는 놈은 안 된다. 예, 그거는 바람직합니다. 예. 서 교수님은 예, 지금 그 중재위원회 구성하자고 하는 게 사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3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재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맞아요. 이게 네. 지금 18일 날 하는 게 일본이 두 번째 요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가 요청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은 그 중재하는 그 제3국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예. 그럼 사실 제3국 정부의 어떤 중재자가 나섰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 또 일본의 입김이 들어가는 중재자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국이면은 일본이 생각하는 제3국은 어디가 될까요? 뭐 일본이 전통적으로 이제 그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국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주물럭거리기 예. 만만한 상대를 만만한. 중재자 예. 3국으로 내세울 예, 거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다고는 얘기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이나 금융시장에서 그 어떤 지원이 많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국가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일본 편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판에 뛰어 들어가는 자체가 상당히 손해 보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제3자로 내세우자 해요. 그러면 3자가 만나자. 북한, 남한, 일본 이렇게 만나서 중재회의 하자 그러면 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북한이 우리 편 많이 들어줬더만요. 쌍욕했죠. 예, 아주 그냥 거친 언사로 그냥 우리 민족끼리 그냥 일본 혼내주자 그러는데 이게 농담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은 이런 거를 거절하고 배고픔과 이 퇴보를 선택한 나라고 우리는 그 돈 받아서 경제 기적을 이뤄낸 나라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해결을 해야죠. 이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그 강대강으로 가는 거는 서로 좋지 않은 거는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와 경제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정경 분리. 그래야지 이제 수출 규제 같은 게 없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적어도 대화 채널만은 갖고 있는 것. 아하. 그것이 있어야 경제까지 들어와서 기업인들은 잘못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예.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이게 당하고 있는 게 돼버리니 네. 그런 측면에서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를 하고 뭐 예. 어떤 결론을 내자는 거 그쪽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국가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타협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대화 채널은 있어야 되겠다. 자,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가자. 그거 자체가 굴욕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서 교수님이 시간이 네. 아이고 이거 1시간이 후적 지나가는데 자, 대화 채널을 유지하자라는 기본 전제는 물론 동의하시겠죠? 예, 정부 아니면은 간에는 조금 더 냉각기를 갖자라는 의견도 있으십니까? 일단은 그 일본의 그 공식적인 대응, 정부 차원에서의 그 협의라든지 외교 측면에서의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그 어떤 아까 중재위원회 관련된 거 예. 그거를 우리 수출 규제에 연동시켜 가지고 마치 이제 그런 거를 같이 협상하는 테이블로 비춰져서는 안 좋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현안을 좀 현안을 구분해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 또 경제 문제에서는 경제 또 강요들끼리 논의를 하고 이렇게 그 구분해서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일괄 타협하는 식으로 해서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거를 연동시켜 가지고 하는 건 모양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수출 문제, 이 규제 문제, 이런 거를 안보 문제 이런 거를 다 한 테이블에다 놓으면은 우리가 일본의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시네요. 예, 뭐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 냉각기를 갖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뭐 그렇고 일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시기 장기적으로 이런 그 상황이 지속되는 게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이제 고려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면 잠시 지켜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이제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 리스트업도 하고 대응 기간으로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상당히들 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제가 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 성황희 교수님한테 드리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인데 일본 참의원 선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자라는 의견과 일본 참의원 선거 지나면은 이게 가라앉을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오판이다라고 하는 이 분석이 이 양분되고 있어서 공존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전망인지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둘 다 뭐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참의원 선거 끝난다고 끝날 문제 아니에요? 안 끝내 그 참의원 선거 끝난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 계속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고 참의원 선거 끝나고 본인들 입장에서 현재 국제 여론전에서도 밀리고 미국 측에서도 자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돌아올 것 같으면 아마 예단할 멈추고, 수 없다. 예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협상은 조금 냉각기를 갖고 간다는 주장이십니까? 아니면은 협상은 빨리 시작하자라는 요구를 하십니까? 협상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건데 공식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밑 협상에 대해서는 뭐 지금이라도 라인을 연결시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할 때 우리가 과연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카드를 우리가 다양하게 굉장히 뭐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뭐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잘 한번 패키지를 잘 손에 쥐고 일본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제안했던 날짜가 박 교수님이 18일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다음 주니까 18일 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뭐를 역제안을 하는지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놓는지를 보면은 뭐 할 수 없이 또 세 분 또 모셔야 되겠네요. 예, 저 다음 주에도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노성 교수님, 서지용 교수님, 성한균 교수님,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가기 전에 국회 대정부 질문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과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주고받은 질문 답변 100마디 말이 필요 없이 어떻게 말을 주고받는지 한번 짧으니까 보십시오.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기 자산 중에서 가장 목돈이 들어간 주택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게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산이 집값이 예전의 고점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분당하고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는데 이 주택 가격 차이가 이제 2배가 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에 많은 산업시설들, 특히 거기에 그 판교가 만들어지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오면서 지역에 수요가 많아졌고 또 다양한 그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일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양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좀 뭘 완성해 내셔야죠.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내년 총선에 나가십니까? 나갈 계획입니다. 네, 현재 그 지역구 그대로 나가십니까? 네, 김연아 의원님도 자주 다니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않고요. 저희 의원실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찾아오시고. 예. 오신 것도 합니다. 네. 제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장관님. 설마 안 만나겠습니까? 예. 안 만나준대요. 네, 안 만나는 분도 있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왜 골라서 만나십니까? 좀 다 만나주세요. 우리 지역 구민이 30만 명입니다. 예. 장관님, 네, 지역 주민들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따로 리포트 보여드리지 않고 김현미 장관과 김현아 의원의 저거 설전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런 것도 설전인가? 설전이죠. 이죠. 예, 그리고 예. 어느 정도의 감정선이 드러나고 감정선은 드러나는데 또 속에 감추어둔 언중유골도 있고 칼도 살짝 꺼냈다 보여주고 네. 그런데 막말 없었죠. 그렇습니다. 욕설 없었죠. 뭐 있으면 안 되죠. 예, 대정부 있으면 안 질문에서. 되죠. 고성 없었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그거 뭐 조롱하거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거 없었죠. 그거는 그거 조금 있었나? 살짝은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예. 근데 막 조롱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자, 그래서 솔직히 남성 장관 대 남성 의원에서 보였던 예. 종종 보였던 그런 패턴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 김수민 평론가도 이걸 보시면서 네. 야, 앞으로 대정부 질문 저 야당 의원의 질문과 장관의 질문 답변이
저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근데 대단히 고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상 고퀄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대정부질문 할 때 보면 막 윽박 지르고 막 그 장관은 나와가지고서는 아니 말 좀 하게 해달라고 막 이러대고 네. 이런 패턴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국회에서 좀 꼴불견인 게 이제 답변자한테 왜 답변 안 하냐고 다그치다가 답변을 시작하다가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끊어버려요. 됐고. 말 대답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예 이게-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네. 뭐 이렇게 대답하고. 이게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부모님한테 혼날 때 예. 눈을 이렇게 짙게 뜨고 있으면은 어디 눈을 뜨고 있느냐? 그럼 눈을 이렇게 내릴까 하면 날 봐. 그리고 네, 어떻게 하든 간에 욕을 먹게 네, 돼 있고 네. 사실은 이 국회에서 질문과 응답을 할 때는 질문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팽팽한 모습을 보였던 거는 김현미 장관의 내공도 있겠지만은 또 장관 또 어느 정도는 받아치면서 거꾸로 조금 이렇게 농락하는 듯한 할 만 다 모습을 했어요. 보이면서도 이제 예. 의원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지는 않는 또 예. 본인이 동료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맞물리지 않았나 싶고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저런 얘기도 좋지만은 앞으로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 이런 맞아요. 부분이 저 두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 전반적인 좀 토론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뭘 의미하는지 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건축 하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를 장관한테 묻고 싶었을 텐데 뭐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고 둘이 지역구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기는 했어요. 네. 얘기 나온 김에 보면은 김현미 장관도 일산 고향 정이고 네. 김현아 의원도 출마 예정 그 희망제가 거기인 모양이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도 김연아 의원은 부동산 전문가니까 김현미 장관의 대항 발언 내보내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김현아는 김현미한테 갖다 붙이자.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대결이 성사되면 재밌겠다고 생각이 든 거는 볼만하겠네. 네, 그냥 뭐 두 분이 하필이면 이름도 좀 앞글자 두 개가 비슷하긴 한데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네. 부동산 장관. 그렇습니다. 한쪽은 묵자, 예. 한쪽은 풀자. 이런 각기 다른 경제 철학을 대변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풀면은 잘못 풀면 안 좋은 것까지 풀린다라는 예. 것이 이제 김현미 장관의 철학이라면 김연아 의원의 철학은 묵다가 묵지 말아야 될 것까지 묵는다라고 네, 하는 네. 이 대결이 부딪히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 뭐 좌파 대 우파, 진보 대 보수라고도 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 두 축의 대결이기 때문에 예. 같은 지역구에서 한번 붙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이왕이면은 윤회 장관 또 고향 쪽 지역구인데요. 맞아요. 윤회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한유총이나 이쪽에서도 후보를 한번 그쪽에 내보는 건 어떨까? 여성으로. 뭐 여성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여성으로, 여성 대 여성으로 해서 네. 자 좋아, 아주 재밌네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선거가 소선거구인데다가 비례성이 낮기 때문에 선거 때 너무 지나치게 지역 개발이라든가 지역적인 이슈에 함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차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인데 국정 철학. 예, 지역구 그죠? 선거에서부터 아예 정책과 가치의 대결로 내년 총선이 치러진다면 예. 우리 국민 입장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그 대결이 굉장히 생산적인 대결이 될 것이다. 그거 아주 좋은 이 아이디어예요. 네. 김현미, 김현아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 이렇게 재밌게 설전을 벌였더라에 그치지 말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이 두 사람이 한 지역구에서 한판 붙는 거예요. 네. 붙는데 그냥 딴 거 갖고 붙는 게 아니라 명확한 부동산 정책을 갖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안 잡히면 재건축이 뭐고 간에 민간 분야까지 택지 상한 분양가로서 확 눌러가지고선 이거는 네.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뭔 소리냐. 부동산은 그렇게 해서 누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네. 붙자 이거죠. 그렇습니다. 재밌다. 비슷비슷한 노선을 가진 후보들끼리 각기 다른 정당 소속으로 나와서 붙는 경우도 꽤 많은데 예, 그리고선 뭐 예. 뭐 만나가지고서는 인사하고서는 뭐 한 표 그렇죠. 주세요, 한 표 주세요 이러지 말고 인사 더 잘하는 걸로 승부하는 승부하지 그런 말고. 선거가 아니라 진짜 지역구마다 각각의 정책으로 한번 붙어보는 예, 예를 예. 들면 얼마 전에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이 예. 그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경제 철학 부분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 아주 현격하게 다른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유성엽 의원하고 비슷한 색채의 그런 호남 후보를 내세울 게 아니라 정반대의 굉장히 이제 뭐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가진 후보를 내는 그러니까 전국 예, 예. 곳곳에서 이런 대결이 성사가 되고 결과가 나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정부에 대한 명확한 그렇죠. 판단이 나오는 그리고 거예요.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예, 예. 그리고 야당은 어떻게 갈 건가 이런 것들이 총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판가름 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하고 저하고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일산 고향정만큼은
제 여당하고 제1야당 공천 여기서 해버립시다. 네. 두 사람 붙이자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나? 그럼 공천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서 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를 하십시다. 네. 하자고요. 근데 저는 자신은 있는 게 제가 지금 피력한 의견들이 뭐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공감하실 것 국민들이 같아요. 공감하실 것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많은 국민들은 예. 다들 정책 대결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예, 예. 또 선거 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예. 붙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명확하게 차별화된 여러 노선을 갖고 있는 후보들의 경합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선거철 다가오면 그 땡볕에 이거 띠 두르고 그 길거리 쓰고 그 저 전철역 앞에서 그냥 인사하고 이거 인사하고 뭐 네. 춤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명확한 철학과 가치와 정체성과 정책을 딱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을 딱 서로 각 당이 내놓으면 네. 국민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기도 대단히 쉽습니다. 쉽고. 네. 예. 어차피 국민들이 원하는 의원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자라고 뭐 그 정당 다니면서 그 공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 그 이번 그 대정부 질문 때문에 아주 각이 섰어요. 네. 예, 재밌어졌어요. 그 효과는 분명히 나왔다고 볼 수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국회로 그럼 다시 본질로 넘어가서 윤석열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왜 관측이 계속 많았습니다. 시끄러워요? 이게 참 어떻게 임명하면 보면 하는 건데. 저는 이 위험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평가에는 이견을 다한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수사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맥이나 이미지 관리도 나름 잘했다. 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예. 윤 후보자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동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리 있잖아요, 의리.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을 골탕 먹이는 지름길이 뭐냐면 네.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공격하는 것보다 더 고약한 것이 예. 정의의 사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정의의 사도로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소한 흠결부터 예. 다 남들에게는 굉장히 큰 실책이라든지 과오로 느껴지게 되거든요. 예. 그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확증되지 않은 의혹조차도 그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윤석열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의의 화신처럼 돼버려서 사소한 흠결 때문에 지금 고생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좀 그 전에 그런 후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윤석열 후보자 본인이 원한 건 아니었겠지만 여러 언론이라든지 또 네티즌들 이런 시민들 그런 반응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예, 그럴 수는 무거운 있는데. 짐을 지게 된 것은 예. 맞다.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지금 녹취도 나오지만 네. 그게 그렇게까지 흠결이 있는 거짓말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저 국민의 한 사람은 진짜 궁금한 게 말이죠. 그 이른바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 있잖아요. 그거 검찰에서 무혐의 난 거. 네. 그거 진짜 납득 갑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죠. 계속해서 뭐 영장이 기각이 된다거나 예. 그랬기 때문에 좀 검찰에서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게 뭐 옳든 그르든 저는 이건 궁극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이게 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밝혀져야 된다고 받아서 보는데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이 논란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렇죠. 차라리 윤석열, 윤대진 두 사람이 검찰에 현직으로 있을 때 그 형인 윤우진 그 세무서장이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좀 국민들이 보기에 석연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강직하다라는 윤석열조차도 자기 패밀리, 자기 식구권은 좀 봐준 거 아니야? 이게 본질 아닌가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의심이 의혹이 드는 본질이잖아요. 거고, 네, 그리고 그 의심만으로 사람을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의심이 드는 현상 또한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수위에서 좀 털고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아예 그 사건 재수사하면 안 돼요?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뭐 결백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예. 재수사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자한테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재수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일단 윤석열 후보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친다면 그렇더라도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내가 그냥 그 소개를 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말은 또 거짓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 인터뷰에서 둘 중에 거짓말을 한 하나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청문회에서 한 게 거짓말이거나 그 네. 당시에 기자한테 한 게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네. 그 거짓말이 본질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윤우진 세무서장 사건이 무혐의 종결 처리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현 검찰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공소시효 지난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재수사했냐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두 가지 층의 문제가 같이 있습니다. 거짓말 문제도 심각하지 않은 건 아닌 게 워낙에 강직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을 약한 골이라고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이쪽에서 판단하는 거고 심지어 여당 일부 의원,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도 그 부분을 꼬집은 거거든요. 예. 근데 아마 금태섭 의원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후보자의 낙마가 아니라 그거는 사과를 하고 예. 몸을 굽히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진언이라고 뭐 거짓말, 보여집니다. 거짓말한 거 사과한 거가 지금 국민들이 그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본질하고 이제 예. 맥락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수사 문제는 하는 게 저는 좋다고도 봐요. 근데, 재수사?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근데 중장기적인 거라서 그 장본인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네.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은 현재 국내에 없다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쉽게도 그럼 재수사 의심을 못하는 거지. 뭐 부추기는 본인이 건데 없는데 가서 잡아와요 또? 그거는 이제 불러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근데 예. 끝끝내 윤우진 서장이 그렇게 나가 있는 채로 예. 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 두고두고 괜히 발목을 잡을 것 같죠. 네, 그렇죠. 이게 확실하게 해소가 되는 것이 윤석열 후보자한테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 그 재수사 얘기 나온 김에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강금원 회장이라고 왜 아, 네. 예. 양정철, 송인배 뭐 이런 그 당시에 친노 비서관들 네, 거기에 이제 뭐 고문으로 해서 월급 줬다 뭐 이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인배 전 비서관은 기소가 됐죠. 네, 기소도 됐고 이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2심까지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거기 그 과정에서 왜 양정철도 돈 그 당시에 네. 월급 받았다 이거 네.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지금 현 민주연구원장도 수사 대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걸려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이 사안이. 아. 근데 송인배 씨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안에 명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소가 했고. 되고 또 이제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떨어진 거고요. 예. 그 사실은 뭐 조금 더 법적 쟁점이 있긴 합니다. 이게 이렇게 부적합하게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한 척하면서 정치 자금을 사실상 받은 건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따져볼 부분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근무를 앞으로 했네 안 했네 네. 그게 관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 일주일에 몇 번 출근했느냐 이제 이런 거 따져볼 그렇죠. 텐데. 그리고 특히 송인배 씨 같은 경우는 채용 절차에서의 어떤 불투명성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더 문제가 됐는데 근데 양정철 원장이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제외됐던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지났다라고 하는 그때 판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양정철 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몇 명 그 노무현 정부 출신 비서관들도 네. 여기 이제 그런 취직이 된 이력이 있는데 송인배 씨 말고는 다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2010년에 좀 월급 좀 받다가 그 뒤로는 네. 안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이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9년이나 지났으니까 공소시효 7년 지나서 더 이상 네. 수사를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일단은 이제 고발을 자유한국당에서 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검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마도 지났을 것이다. 예. 예,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2010년에 예. 그래서 이제 1년 이내였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7년이 넘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당연히 해야겠죠. 아이,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뭘 해요? 장자연 사건도 아니고 저 공소시효 지났는데 뭘 네. 수사를 하겠어요, 근데 검찰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양로 송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럴 수가 송인배만 있다. 억울하네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왜 송인배만 네. 하고 그 양전철은 공소시효 그렇죠. 때문에 수사 안 하냐 이 얘기가 나올 그리고 수가 이제 있다. 양 원장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미래, 사회적 미래를 생각하면은 공소시효 뭐 지났거나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네. 이게 뭐 유죄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좋겠죠. 이번 기회에. 에이 검찰 수사 안 받아보셨네. 그 이제 안 받는 게 최고예요. 공소시효 지났는데 조사를 왜 받아요? 잘 받고 터는 것도 요령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열이면 열이다. 그 공소시효 지났으면 조사 안 받으려 그래요. 그건 뭐 인지산정이니까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지만 짧게 요거 그 박순자 의원 그 국토위 위원장 놓고서는 뭐 버티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뀝니까? 그대로 박순자 위원장으로 갑니까? 이게 상임위원장을 교체를 해버리려면은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일단은 당의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당 윤리위? 그렇죠. 당 내에서 지도부 말 안 들었다고? 네, 당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이 법적 자유한국당 구속력 입장이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징계를 하더라도 예.
그 본인이 그냥 무소속인 상태로 상임위원장을 유지한다거나 방법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본회의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데 전혀 방법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게 상임위원장 자리가 한 번 앉으면 끝인 게 아니라 어쨌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결과로 앉아 있는 것이고 네. 본회의에서 이 사람은 부적합하다 국회 차원의 판단이 있으면 좀 다른 문제인데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이 2년으로 딱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건데. 네. 자,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저 상임위원장 자리가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자꾸 싸우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잘 좀 지켜봐 주세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일단 해봐입니다. 이명박 때 4대강이 그랬고 박근혜 때 위안부 합의가 그랬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안은요? 재원은 어떻게 하죠? 대답은 일단 해놓고 이런 거였습니다. 최저임금 일단 올리고 주 52시간 일단 시행하고 탈원전 일단 발표하고 자사고 일단 폐지하고 대안은요, 재원은요, 매사 똑같습니다. 1단 폐기, 2단 대책 이겁니다. 그 끝판왕은 일본의 경제 보복입니다. 위안부 합의 파기, 강제징용 판결 일단 해놓고 일 터지니 장기전 각오하자. 기업들도 단디 준비해라. 정부 따라 언론도 항일운동 하듯 합니다. 일본이 나쁜 거다. 불매운동 당연하다. 일본은 조용히 준비해서 급소를 찌르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일 터지면 미국에 달려가서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임진왜란부터 한일 합방까지 겪은 역사만 봐도 이건 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징용 판결은 판결대로 당위성 부여하고 대신 배상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보자. 일본과는 외교 경제 협력 복원하고 대신 소구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일본을 이기자. 이거 이상 또 다른 해법이 있나 싶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